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이제 실전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모의고사 편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모의고사는 20회 정도로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 각 모의고사마다 이제 실제 데이터도 준비가 되어 있어서 해당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이제 모의고사 편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의고사 편을 진행하기 위한 세팅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그 공유 링크에서 이제 모의고사편 실습 코드를 좀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20회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우선 1회부터 진행을 할 텐데 우선 1회 모의고사를 복사를 해서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만들기를 누르면 자, 내 드라이브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모의고사를 풀기 위해서는 이제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는데 데이터는 그 위에 있는 아이스 모의고사 데이터 모음 폴더에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면요. 모의고사 20회 분에 대한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고 이번 시간에는 자 1회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1회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개의 데이터 세트가 있죠. 그래서 각각 데이터를 다운을 받겠습니다. 그럼 다운로드 폴더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고요. 자, 이제 내 드라이브로 가서 모의고사 1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의고사가 열렸고요. 지금 책에 있는 그 내용과 동일하게 이제 콜앱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우선 그 1-1번을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면은 아마 에러가 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그 스튜던트 데모그래픽스와 코스 그레이드 파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 좌측 중단에 보시면 이 파일 드라이브를 클릭하시고 이 다운로드 폴더에 있는 이 두 가지 데이터가 있죠. 이 데이터 세트를 이쪽으로 클릭해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네, 실행하면은 네, 이상 없이 실행이 되죠. 네, 우선은 출력을 지운 다음에 자, 이제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자, 학생들의 인구통계학적 정보와 그리고 뭐가 있죠? 학습 데이터를 분석해서 총 두 가지 데이터가 있습니다. 두 개. 전처리한 다음에 머신러닝과 딥러닝으로 최종 성적을 예측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분석하라고 하네요. 두 가지 데이터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스튜던트 데모그래픽스, 학생들의 인구 통계학적 정보입니다. 학생의 고유 아이디가 있고요. 그리고 나이, 성별, 그리고 부모의 교육 수준, 주당 학습 시간, 결석 횟수, 그리고 이전 학기 성적, 그리고 최종 성적과 같은 이제 총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개 이제 컬럼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 데이터는 그레이드입니다. 학생 고유의 아이디, 그리고 중간고사, 퀴즈 평균, 프로젝트 점수 총 4개의 필드가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 두 데이터 세트에서 공통적인 키가 있죠. 자, 학생 고유 아이디는 두 개의 데이터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컬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아이스 문제에서 그 데이터 문제 유형 중 하나가 데이터를 이제 통합하는 거죠. 판다스의 머지 또는 콘캣을 이용해서 두 데이터 프레임을 병합하는 건데 그 병합할 때 아마도 이 학생 고유 아이디로 병합을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라이브러리 및 임포트 및 데이터 로딩이네요. 자,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면은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PD라는 별칭으로 임포트하고 두 개의 데이터 파일을 읽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할당하는 코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인구 통계학적 정보를 담은 스튜던트 데모그래픽스 CSV 파일은
데이터 프레임 변수 df 언더바 데모그래픽스에 할당하고 이 성적 정보가 담겨 있는 제이슨 파일은 데이터 프레임 변수 df 언더바 그레이드에 할당을 하라고 하네요. 자,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판다스를 pd로 임포트를 해야겠죠. 그래서 임포트 판다스 as pd로 하면은 자, 임포트가 됐어요. 자, 두 번째는 학생들의 인구 통계학적 정보 파일을 읽어서 데이터 프레임 변수 df 언더바 데모그래픽스에 할당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먼저 데이터 프레임 변수 두 개를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df 데모그래픽스 그리고 df 그레이드. 자, 밑에 답안은 모두 주석 처리를 해놓겠습니다. 네. 자, 그럼 두 개의 변수가 선언이 되었는데요. 자, 인구 통계학 정보에는 자, CSV 파일을 임포트를 해야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그 저장된 파일을 읽을 때는 판다스의 어떤 모듈을 쓰게 되죠? 판다스의 자, 리드를 쓰게 되고 그리고 언더바를 하고 자, 여기에 유형 파일 유형을 그냥 입력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pd 자, read 언더바 자, 얘는 CSV죠. CSV 고 자, 파일의 이름을 이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파일의 이름은 복사를 할게요. 그러면 읽어왔고 다음은 성적 데이터 프레임이죠. 성적 데이터 프레임은 똑같이 pd 자, read 자, 얘는 데이터의 유형이 제이슨이죠. 제이슨. 그리고 파일의 이름은 코스 언더바 그레이드 닷 제이슨입니다. 그래서 입력이 됐죠. 그래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이 됐고 이 데이터 프레임에 그 파일이 저장이 되었는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우선 df 데모그래픽스를 보겠습니다. 얘를 자, 실행을 시켜보니까 네, 자, 컬럼들이 스튜던트 아이디, 에이지, 젠더, 부모 교육 수준 등등 잘 입력이 됐고 총 300개의 행이 있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레이드를 보겠습니다. 자, 그레이드를 보니까 총 300개가 있고 중간고사 전부, 중간고사 점수, 퀴즈 평균 점수, 그리고 프로젝트 점수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가 잘 로드가 됐죠?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자, 이렇게 모두 풀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는 데이터 병합 및 초기 탐색입니다. 그래서 그 인구 통계학적 정보와 성적 점수를 포함하고 있는 두 가지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병합을 한 다음에 병합된 테이블을 탐색을 하는 거죠. 문제를 읽어보면은 자,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 데모그래픽스와 그레이드를 자, 스튜던트 아이디 기준으로 즉 학생의 고유 아이디 컬럼을 기준으로 병합하고 병합된 데이터 프레임의 상위 5개 행과 컬럼별 요약 정보를 출력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 데이터를 탐색하는 코드를 작성하라고 하네요. 문제에서 친절히 알려주고 있죠. 판다스의 머지 함수를 사용해서 이 두 가지 테이프를 스튜던트 키로 병합하고 df 변수에 저장하라고 합니다. 자, 변수 이름도 알려줬고요. 그리고 병합 방식은 자, 병합 방식에는 아우터, 이너, 레프트, 라이트가 있죠. 병합 방식은 이너라고 합니다.
이 병합 방식을 지정할 때는 이제 how 파라미터를 쓰면 되겠죠. 자,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에 상위 5개의 행을 출력하고 각 컬럼별 정보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네,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자, 우선은 df 변수를 선언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병합된 그 데이터 프레임을 저장을 시켜야 되는데, 자, 우선 병합을 할 때는 판다스가 필요하고요. pd. 머지가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자, 이 머지 안에 우리가 그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입력해야 됩니다. 항상 이제 머지가 들어올 때는 자, 어떤 테이블을 머지를 할지를 이제 저장해 명시를 해야 되니까 그 테이블 2개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래서 df 데모그래픽스가 있고요. 또 뭐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는 자, df 그레이드가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는 병합 방식을 지정해야 됩니다. 자, 병합 방식인데 자, how죠. 이때 필요한 파라미터는 자, how는 자, inner라고 해주고요. 자, 그리고 병합하기 위한 키 컬럼은 자, student id입니다. 이때 키 컬럼을 지정할 때는 자, on 파라미터를 쓰면 되겠죠. on. 자, on은 자, student id로 넣어주면 됩니다. 자, 우선 실행시켜 볼게요. 자, 실행을 시켜보니까 잘 됐고 이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합이 됐고 자, df 데이터 프레임이 상위 5개 행을 출력을 하려고 하는데 자, 우리가 그 상위 행들을 출력할 때는 자, 데이터 프레임에 어떤 모듈을 쓰죠? df.head죠. 자, 헤드인데 자, 이때 만약에 이 헤드 안에 숫자를 넣으면 해당 숫자에 대응되는 행만큼 상위 행들이 출력되고 만약에 없으면은 기본값으로 자, 5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먼저 df.head를 출력해 보면 5개 행이 출력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데이터 프레임에 자, 컬럼별 정보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이제 컬럼의 정보를 확인할 때는 우리가 df info를 쓰면 됩니다. 쓰면 되고 자, 그리고 df.head 같은 경우는 이때는 printf로 처리하는 게 좋겠네요. 프린트로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자, 상위 5개 행이 출력이 됐고 그 밑에는 이 데이터 프레임에 자, info가 나왔죠. 그래서 자, 데이터 타입을 이 info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student id는 오브젝트, 그리고 나이는 int 정수형이죠. 그리고 이 공부 시간은 이제 소수점형의 데이터입니다. 성적 각종 성적들은 모두 이제 그 소수점 데이터고 그리고 여기 있는 그 결석 횟수는 자, 정수형 정보네요. 그래서 각각의 컬럼들의 데이터 타입도 모두 확인을 했습니다. 총 300개의 인덱스가 있고 0부터 299죠. 그리고 이 데이터 프레임의 전체 컬럼의 개수, 즉 열의 개수는 자, 11개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번 문제도 네, 모두 풀었습니다.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범주형 변수의 분포를 시각화하고 이제 데이터를 클렌징하는 문제인데요. 세부 문제를 읽어보면은 자, 부모의 교육 수준, parental education 컬럼의 분포를 시각화하고 이제 데이터 정제를 위해 자, NA 값 결측치죠. 자, 이 결측치를 가진 행을 제거하는 자, 코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C-본 라이브러리의 countplot 개수죠. 이 countplot을 사용해서 이제 해당 컬럼의 분포를 시각화하고 이 컬럼의 값이 자, 결측치인 행을 데이터 프레임에서 삭제를 하라고 합니다. 바로 이제 코딩을 해볼게요. 자, 우선 우리가 이때 필요한
라이브러리가 있죠. 자, 시각화를 위한 라이브러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C본 as 보통 SNS로 하고요. 그리고 임포트 매트플롯 그리고 얘를 as PAT로 지정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요. 우선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도화지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PAT.figure 그리고 이 사이즈는 10,6으로 할게요. 뭐 이 숫자는 조금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도화지를 하나 만들었고,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자, 이제 카운트 플롯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자, SNS 카운트 플롯 자, 우리가 물론 이제 이 각각의 그래프의 정확한 명칭을 외우면 좋긴 한데요. 보통 이제 문제에 있는 이 그래프 이름을 거의 그대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주어진 좀 헷갈린다 싶으면 문제에서 주어진 이 그래프 이름을 그대로 사용해서 타이핑을 하시면 돼요. 자, 이 카운트 플롯에 필요한 데이터는 df죠. 자, df로 넣었어요. 자, 그리고 이때 그 개수에 해당하는 변수는 x는 뭐죠? 이 데이터 프레임 안에 있는 자, 이 컬럼인데 얘는 그냥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로 붙여도 되겠죠. 오히려 이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이 상태에서 한번 띄워볼게요. pat.show 자, 그러면 하이스쿨 그리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 그리고 대학교 졸업 그리고 대학원 졸업 이렇게 총 3가지 졸업 유형에 대한 그 전체 그 개수 분포가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 여기서 끝내도 되는데요. 좀 더 예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pat.title 그래프의 제목이죠. 그래프의 제목은 그냥 이 컬럼 이름을 그대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모의고사 답안지에는 최대한 자세히 적어 놓긴 했는데 굳이 뭐 이렇게까지는 하진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만약에 문제에서 그래프 이름을 지정해주면 해당 그래프 이름을 넣는 게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딱히 지정을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우리가 분포의 순서가 들쭉날쭉하잖아요. 만약에 이 해당 범주의 순서를 높은 순서대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순서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자, 순서를 지정을 할 때는 이 오더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오더의 의미는 말 그대로 순서죠.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부모 교육 수준에 대한 이 열에 대해서 value count, 즉 값의 순서대로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개수의 순서대로 이제 그래프가 그려졌죠. 하지만 사실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이 오더는 없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우리가 이 컬럼에서 n인 행을 데이터 프레임에서 삭제를 하라고 하죠. 자, 우선은 df
선을 우선 DF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띄우는 거는 잠깐 죽이고요. 이 부모 교육 수준에서 여기서는 보이진 않지만 이제 결측치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결측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결측치가 아닌 행들만 발란해서 저장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df 자, 이 부모 교육 수준의 행에서 자, NA가 아닌 것. 자, 여기서 제가 는 표시하고 옆에 느낌표를 붙였죠. 얘는 같지 않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parental education 행에서 결측치가 아닌 것들, 아닌 행들만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이 DF의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저장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점 카피 복사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DF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봤는데 결측치가 없는 것 같죠? 그러면 그 문제에서는 이제 결측치를 제거를 하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결측치가 없는 행이었습니다. 없는 컬럼이었습니다. 네, 다음 4번 문제는 자, 수치형 변수의 관계를 시각화하고 이상치를 발견하는 문제인데요. 그 3번 문제는 범수형 변수의 개수를 시각화하는 문제였다면 4번 문제는 수치형 변수의 관계를 시각화하는 문제입니다. 주당 공부 시간과 그리고 최종 성적 간의 관계를 조인트 플롯으로 시각화하고 시각화할 요 함수도 주어졌죠. 그리고 주당 공부 시간이 50 이상인 이상치를 찾아서 행의 개수를 확인하는 코드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X축에 주당 공부 시간, 그리고 Y축에 최종 성적을 표시를 해야 되고, 이 주당 공부 시간이 50 이상인 행의 개수를 세어서 출력을 하라고 하네요. 코드를 바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그래프를 띄워야겠죠. 그래프를 띄우기 위해서 SNS에 조인트 플롯을 그대로 적어 주시고요. 자, X축이랑 Y축에 요 study hours per week과 final score를 넣어야 되니까 그냥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X는 그리고 자, Y는 이렇게 해주시고, 자, X는 뭐죠? X는 이 따옴표 넣으신 다음에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고, Y는 파이널 스코어죠. 자, 그리고 데이터를 지정해 줘야 됩니다. 데이터는 DF로 지정해 주면은 끝났어요. X와 Y 모두 넣어놓고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당 공부 시간과 최종 성적 간의 데이터의 분포를 나타내는 이 조인트 플롯이 작성되었고, 자, 어떤가요?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보이죠? 당연히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점수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뭐 이 그래프에서 추가적으로 제목을 넣고 싶다. 이 조인트 플롯은 변수가 2개고, 그리고 이제 그래프도 산점도가 있고 히스토그램 2가지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목을 지정하고 싶을 때는 PLT 그냥 타이틀이 아니라 서브타이틀로 지정해서 뭐 제목은 그냥 편한 대로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제목은 and final score 이 정도로 해서 띄워보면은 네, 제목이 들어갔는데 제목이 좀 겹쳤죠? 이때 제목을 좀 위로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y는 1.01로 해보면 에러가 났는데 잠시만요. 따옴표를 안 붙였네요. 자, 실행하면은 제목이 살짝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올리고 싶으면은 1.02 정도로 하면은 좀 더 띄워졌죠. 자, 그 다음에는 이 주당 공부 시간이 50시간 이상인 행의 개수를 세워서 출력하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조건에 달하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스튜던트 복사할게요. 자, 이 컬럼에 있는 값 중에서 몇 시간 이상이죠? 자, 50 이상입니다. 그럼 조건은 썼고, 자, 이 조건에다가 대괄호를 붙여서 다시 한번 df를 붙여준 다음에, 자, 이 코드의 의미는 주당 공부 시간인 50시간 이상인 행들을 이제 발라내는 필터링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상치를 의미하는 아웃라이어로 지정할게요. 아웃라이어 개수. 그리고 자, 이 행의 개수를 셀 때는 우리가 항상 이 쉐이프를 사용하면 됩니다. 쉐이프를 쓰고 행의 개수는 0입니다. 우리가 좀 자주 쓸 텐데요. 좀 그림으로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테이블이 있을 때 행과 열이 있죠. 그러면 행의 개수는 0으로 치고 그리고 열의 개수는 1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개수를 셀 때는 이 쉐이프를 넣어주면 돼요. 자, 그럼 실행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실행이 됐고 그래프를 보여주는 거는 좀 죽이고 또 프린트 아웃라이어 카운트를 돌리면은 총 0개네요. 네. 아웃라이어가 없다는 얘기죠. 만약에 얘를 10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10 189입니다. 그리고 30으로 하면은 3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0개네요. 그래서 50시간 이상인 학생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코드는 여기까지 작성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50개 주당 공부 시간이 50 이상의 행의 개수를 찾을 때는 해당 열을 명시를 해주고 df로 감싼 다음에 이 조건을 여기다가 써주세요. 30시간 이상 혹은 50시간 이상을 써준 다음에 다시 한번 df로 묶어서 이 개수를 찾을 때는 행의 개수죠. 이 쉐이프를 사용한 다음에 행은 0 그리고 열은 1로 지정해서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건 행이니까 0을 넣어줘서 이 행의 개수를 이 아웃라이어 카운트에다가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네, 5번 문제는 이상치를 처리를 하고 이제 필요 없는 열을 제거하는 문제인데요. 문제를 읽어보니 주당 공부 시간이 50시간 이상인 행을 삭제를 하고
우리가 모델링에 불필요한 이제 학생의 아이디 컬럼을 삭제하는 코드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위에서 봤지만 주당 공부 시간이 50시간 이상인 학생들은 없었죠. 그래서 이상치 행을 삭제를 하더라도 아마 행의 개수는 300개가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행뿐만 아니라 이 컬럼을 삭제를 하라는 건데 우리가 보통 컬럼을 삭제할 때는 어떤 메소드를 쓰죠? 점 드랍 드랍을 쓰죠. 그래서 이 드랍을 사용해 가지고 스튜던트 아이디를 제거를 하고 이렇게 이상치와 컬럼이 정리된 좀 정제된 데이터 프레임을 새로운 변수 df 언더바 클린드 클린 데이터 프레임으로 저장을 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되면요. 자, 우선은 df 클린드 정제된 데이터 프레임 변수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자, 50 이상치인 행을 삭제를 하라고 하니까 이 얘기는 반대로 50 미만인 행들만 따로 필터링 해가지고 정리를 하라는 이야기와 동일하죠. 그래서 자, 우선은 이 학생의 주당 공부 시간이 자 50 미만이죠. 자, 50 미만인 걸 조건으로 먼저 만들어준 다음에 자, 우리가 코드를 작성할 때 이렇게 필터링을 하는 경우에는 항상 그 안에 있는 이 조건을 먼저 이제 작성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을 감싸서 행의 개수를 계산하거나 데이터 프레임을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를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으로 저장하되 복사 값을 만들어서 이 정제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문제는 이제 풀었고 이 df 클린드에서 열을 삭제를 해야 되는데 어떤 열을 삭제를 해야 되죠? 자, 드랍 함수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드랍을 쓸 때는 드랍 안에 해당 열을 따옴표를 써서 그대로 입력을 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좀 더 이제 그 행을 삭제할지 열을 삭제할지를 좀 명시적으로 표시를 하기 위해 엑시스를 1로 적용해 줍니다. 그리고 얘를 다시 한번 원래 이름인 df 클린드에다가 저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졌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총 300개 이상치가 없기 때문에 행의 개수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열을 보면은 원래는 이 맨 앞에 스튜던트 아이디가 있었지만 지금은 스튜던트 아이디가 없이 학생들의 나이, 성별, 부모 교육 수준, 주당 공부 시간, 결석 횟수 같은 실제 특성 정보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번 문제도 풀었고요. 네, 6번 문제는 결측치를 처리하고 데이터 타입을 변환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체 데이터 프레임에 결측치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있다면은 해당 행을 삭제한 뒤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결석 횟수 컬럼을 정수형으로 변환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측치를 확인하는 코드를 작성해 주고요. 우리가 이때 결측치를 확인할 때는 자, is null 메소드를 썼죠. 앞서서 이제 부모 교육 수준에서 우리가 NA가 있는 행을 찾아봤는데 그때는 없었어요. 자, 그리고 결측치가 있는 모든 행을 삭제하고 데이터 타입을 정수형으로 변환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df 언더바 processed 변수에 저장을 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선은 df cleaned에서 is null을 먼저 한번 타입해 볼게요. 그리고 sum을 보면
순간 이가 빠졌네요. 네. 그럼 이때는 이제 우리가 시각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um을 해보면 자, 각 이 sum을 추가를 하게 되면은 각 열에서 결측치가 몇 개가 있는지 나오는데 자, 어떤가요? 뭐 문제를 보니까 결측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결측치를 제거를 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한데 문제에서는 결측치를 있는 모든 행을 결측치가 있는 모든 행을 삭제하라고 했기 때문에 결측치를 이제 제거하는 코드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측치 제거할 때는 어떤 메소드를 썼죠? 그때는 drop NA 메소드를 썼습니다. 얘를 그대로 써주면 돼요. df 언더바 print drop NA 그래서 이 결측치가 제거된 행을 df processed 때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해야 될 거는 absence 컬럼의 데이터 타입을 int로 변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df processed 에 있는 absence 자, 이 열에 대해서 그대를 복사를 해주고 자, 우리가 데이터 타입을 변경할 때는 f타입을 쓰시면 됩니다. 얘를 가로 열고 닫고 이 데이터 타입의 이름인 int 정수를 써주면은 데이터 타입이 변경이 되고요. 그리고 df processed를 출력하면은 네. 이렇게 답이 출력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결석 횟수가 아니라 이 GPA를 바꾼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GPA를 직전 앞기 GPA를 바꾼다고 하면은 자, 이렇게 반올림이 돼서 소수점이 모두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살려놓을게요. 자, 마찬가지로 이 df processed의 결측치를 확인하면은 결측치가 없겠죠. 이렇게 해서 6번 문제도 모두 풀었습니다. 다음 7번 문제는 그 불필요한 컬럼을 삭제를 하고 자, 범수형 변수에 대해서 원한 인코딩을 수행하는 문제입니다. 자, 컬럼 중에서 나이 컬럼을 삭제를 해주고요. 그리고 오브젝트 타입의 컬럼인 성별과 부모의 교육 수준을 원한 인코딩을 하는 문제입니다. 자, 원한 인코딩 할 때 판다스의 get 더미 함수를 활용하라고 명시적으로 주어졌네요. 그리고 이 원한 인코딩된 결과를 이제 df encoded 변수에 새롭게 저장을 하라고 합니다. 자, 우선은 df encoded를 생성하고요. encoded를 생성하고 자, 여기에 자, age 컬럼을 삭제하라고 하네요. df processed 그래서 우리가 이때 컬럼 삭제는 드랍을 써야겠죠? 드랍 age를 삭제를 해야 됩니다. age를 삭제하고 그리고 명시적으로 열을 삭제하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axis는 1로 지정을 해주고 얘를 copy해서 이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게요. df 네. 살펴보니까 네. 자, 나이 컬럼이
사라졌죠. 자, 그 다음에는 원핫 인코딩 하라고 합니다. 자, 원핫 인코딩 할 때는 그냥 해당 데이터 프레임을 넣고, 자, 원핫 인코딩은 기본적으로 pd.getDummy 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 가로 안에 우리가 파라미터를 넣어야 되는데, 우선은 인코딩할 데이터 프레임인 df encoded를 넣어주고요. 여기서 인코딩할 컬럼을 지정해야 되죠. 그래서 컬럼스. 자, 컬럼은 두 가지를 연속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뭐죠? 자, 젠더와 부모의 교육 수준. 자, 이렇게 따옴표로 표시를 하고 마무리 지어주면은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네, 확인해 볼게요. 굉장히 긴데 오른쪽에 자, 젠더와 부모의 교육 수준에 대해서 모두 원한 인코딩이 됐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 컬럼의 정보를 그냥 보고 싶으면 info를 써서 확인을 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7, 8, 9, 10, 11 이 열이 모두 이제 원한 인코딩이 됐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8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는 데이터를 분리하고 이제 스케일링을 하는 문제인데, 데이터를 분리한다라고 하면은 바로 생각을 해야 될 게 요 트레인 언더바 테스트 스플릿 모듈이죠. 보통 우리가 8대 2로 나눠주고 요 8이 학습 또는 훈련이라고 하고 트레인이라고 하고 얘를 검증이라고 하죠. 밸리드 또는 테스트. 네. 그래서 우선은 이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과 스케일러를 활용하기 위해서 새롭게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를 해야 됩니다. 자,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같은 경우는 scikit-learn의 모델 셀렉션에서 가져와야 되고요. 스케일러는 scikit-learn의 전처리를 하는 프리프로세싱에서 가져오면 됩니다. from scikit-learn model selection 하고요. 이때 import train test split을 써주면 되고, 자, 스케일러를 가져오기 위해서 from preprocessing import 자, 우리가 필요한 스케일러는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자, 로버트 스케일러죠. 로버트 스케일러를 임포트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세부 문제를 살펴보면, 자, 파이널 스코어 컬럼을 y 변수, 나머지 컬럼을 즉 외생 변수를 x 변수에 할당을 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전체 데이터 프레임을 x와 y로 나눠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8대2로 이제 분리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랜덤 스테이트는 42로 설정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로버트 스케일러를 활용해서 이제 훈련 데이터 세트의 피처를 스케일링해서 이 xtrain 언더바 스케일드에 할당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버트 스케일러의 트랜스폼 함수를 사용해서 검증 데이터, 즉 밸리드죠. 이 x 언더바 밸리더를 스케일링하고 x 밸리드 스케일드에 할당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x와 y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x와 y를 정의를 해주고요. 자, x는 y는 하겠습니다. 자, x보다는 y가 좀 더 쉽기 때문에, 자, y는 바로
인코딩된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자, 뭘 가져오면 되죠? 파이널 스코어를 그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y는 끝이에요. 그리고 x는 이 엔코디드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 파이널 스코어만 제거된 데이터 프레임을 가져오면 되니까 이때 열 제거를 위한 드랍을 쓰면 됩니다. 드랍 파이널 스코어를 넣어주고요. 마찬가지로 열 삭제를 명시하기 위해서 엑시스 1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럼 x와 y가 분리가 됐고요. 그러면 이 x와 y를 전체 8대2로 테스트와 밸리드로 나눠야겠죠. 트레인과 밸리드로 나눠야겠죠. 그래서 항상 x 트레인, x 밸리드, y 트레인, y 밸리드 해서는 자, 이 코드는 어떤 모의고사건 간에 어떤 시험이건 간에 동일하게 이제 반복되는 구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해주고요. 라지 X 트레이닝 데이터와 밸리드 검증 데이터를 테스트 사이즈는 0점이죠. 즉 밸리드를 20%로 할당을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작위성을 방지하기 위해 재현성을 위해서 스테이트를 42로 지정을 해주면은 학습 데이터, 검증 데이터의 분할이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스케일링이죠. 자, 스케일링을 위해서 이제 스케일러 객체를 생성하겠습니다. 자, 스케일러라고 정의해 주고요. 얘는 그 스케일러 이름을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네. 자, 먼저 그 X 트레이닝, 즉 훈련 데이터를 스케일링 하라고 하네요. X 트레인 그리고 스케일링 하되 스케일드 를 표시를 해주고요. 이때 스케일러를 활용해서 자, 트레이닝 데이터는 fit 트랜스폼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x 트레인을 스케일링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밸리드 검증 데이터도 스케일링 해야 되는데 자, 이때 주의할 점은 트레이닝과 달리 밸리드 같은 경우에는 fit가 없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그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이제 그 스케일링 하면은 그 규칙을 그대로 이제 밸리드에다가 적용하기 때문에 이 밸리드 같은 경우는 이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만들어진 이 변환 규칙을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제 학습을 해서 스케일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만들어진 방식대로 스케일링을 해야지 통일성 있게 스케일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fit를 빼고 그냥 transform을 적어줘서 x valid라고 적어주면은 모든 코드가 작성이 됐습니다. 실행을 시켜볼게요. 이렇게 대문자인데 제가 소문자로 썼네요. 다시 실행을 시키면 네,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출력이 되는 건 없는데 그래도 확인해보기 위해서 프린트 x, 프린트 y로 출력해보면 자, x를 먼저 볼게요. 자, x가 나왔고 여기에는 파이널 스코어가 없죠. 자, 그리고
y를 출력해 보면 파이널 스코어만 있습니다. 여기 이름 보이지 않지만 밑에 파이널 스코어라고 나와 있죠. 다음으로 9번 문제 풀겠습니다. 9번 문제부터는 우리가 전처리된 데이터 세트를 기반으로 이제 실제 머신러닝과 딥러닝 학습을 하는 이제 문제들입니다. 자, 9번 문제는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하는 건데, 자, GBR, 그레디언트 부스팅 레그레서, 그레디언트 부스팅 회귀 모델로 학습을 하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사이킨런의 그레디언트 부스팅 레그레서 모델을 생성하고 학습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GBR 모델은 이제 앙상블 모델이기 때문에 총 몇 개의 이제 모델을 사용할지에 대한 에스티메이터를 100으로 지정하고, 그리고 학습률을 0.1로 세팅하고, 트리의 최대 깊이는 3, 그리고 랜덤 스테이트는 42로 설정하라고 나와 있네요. 즉 모델에 필요한 모든 파라미터가 문제에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을 저장할 때 GBR 언더바 모델 변수에 저장을 하고, 이 학습을 할 때 스케일링된 데이터로 학습을 진행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유형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를 풀 때 그 머신러닝 모델이랑 딥러닝 모델은 사실 수학적으로나 이론적으로는 어렵지만 코딩할 때는 그 정형화된 규칙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시험장에서는 훨씬 더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GBR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이킨런에서 GBR 모델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킨런 앙상블이죠. 그리고 임포트 그레디언트,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가져올게요. 자, 임포트가 됐고요. 먼저 생성해보니까, 실행해보니까 자, 임포트가 잘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GBR 언더바 모델의 이 모델을 GBR 언더바 모델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요. 모델 그대로 써주고, 자, 항상 이 머신러닝 모델 이름을 그대로 써준 다음에 가로 열고 닫고 파라미터를 채워주면 되겠죠. 자, 먼저 이 에스티메이터는 얼마인가요? 100이고, 그 다음 러닝 레이트는 0.1이죠. 자, 얘를 그대로 긁어서 가져와 볼게요. 자, 러닝 레이트는 0.1, 그리고 맥스 뎁스는 3, 랜덤 스테이트는 42로 가져와서 모델을 생성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GBR 모델을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항상 우리가 그 모델을 생성한 다음에는 공식을 어떻게 쓰죠? 코드 공식은 자, 모델 이름 명 써주고 .fit 써준 다음에 x와 y가 들어가면 되죠. 자, 이거는 뭐 GBR 모델이든 선형 회귀 모델이든 모든 머신러닝 모델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만 확실히 외우고 들어가면은 문제를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GBR 모델 fit. 자, 훈련 데이터 세트는 x 트레인 스케일드죠. 그리고 y 트레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끝이에요. 굉장히 간단하죠.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자,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할 때 모델을 사이킨런에서 불러와서 임포트를 하고, 첫 번째 임포트를 하고, 자, 두 번째는 문제에서 제시한 이 모델 이름의 변수를 생성하고요. 이 불러온 모델의 이름을 그대로 활용해가지고 문제에서 제시한 이 파라미터 값들을
하나하나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 모델 명에다가 점 찍고 fit를 넣어준 다음에 가로 열고 닫고 x와 y를 넣어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자, 다음 문제는 이것도 머신러닝 모델 학습인데 자, XGB 모델을 학습을 하는 거네요. 패턴은 동일하겠죠. 자, 우선은 XG 부프트를 가져오겠습니다. 틀을 가져오고요. as XGB라고 약어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모델을 XGB 언더바 모델 변수에 저장하라고 합니다. XGB 모델에 저장을 하고 모델을 생성해야겠죠. 그래서 XGB 에서 XGB 레그레서 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미터들은 문제에서 주어진 거 그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자, 100. 자, 러닝 레이트는 0.1. 트리의 최대 깊이는 3. 그리고 랜덤 트는 42로 설정을 해주면 되고요. 자, 학습하는 거는 이것도 공식이 있죠. 모델명을 써주고 fit 그리고 x trained x train squared y train 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네, 그래서 XGBoost 레그러스도 학습이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머신러닝 모델 2개를 이제 학습을 시켰고요. 그 다음으로 필요한 거는 이 두 가지 모델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은 모델인지 판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머신러닝 모델 성능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1번 문제는 이 두 가지 머신러닝 모델의 성능을 평가를 하는데 자, 평균 절대 오차 MA를 통해서 비교를 하라고 나와 있네요. 두 머신러닝 모델 GBR과 XGB의 성능을 이 검증 데이터 세트를 활용해서 즉 밸리드 데이터 세트를 활용해서 평균 제곱 오차를 계산해서 평가를 하고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인 모델의 이름을 answer 11, 즉 답안 11 변수에 저장을 하려고 합니다. 더 우수한 성능이라고 하면은 MA가 낮아야겠죠. 그래서 각각의 모델의 MA를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MA를 계산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from scikit-learn에서 이 매트릭 중에서 평균, 절대, 오차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를 시켰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선 예측값을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예측값은 자, GBR 모델의 경우에는 예측값인 predict 해주고 XGB도 predict가 필요하겠죠. 자, 이 예측값을 생성하는 것도 공식이 있습니다. 그냥 모델의 이름에다가 GBR 모델 그래서 점 예측 그냥 그대로 이제 써주면 돼요. predict.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예측값을 생성을 할 때는 트레이닝이 아니라 검증 데이터로 해야 되죠. 즉 훈련 데이터가 아니라 훈련이나 학습 데이터가 아니라 테스트 데이터로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X 밸리드가 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 검증 데이터도 우리가 스케일링 했기 때문에 스케일링된 이 스케일드를 표시를 해줘서 예측을 해주면 됩니다. 자, 똑같이 써주면 되는데요. 얘를 복붙해 가지고 넣은 다음에
이 GBR만 XGB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예측 값들이 그러니까 학습한 모델로 검증 데이터에 입력 변수를 넣어서 예측 값들이 모두 생성이 되었고, 그렇다면은 각 모델의 MA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GBR MA는 자 MA는 이 우리가 임포트한 걸 그대로 임포트한 요 MA 라이브를 그대로 써준 다음에 이때 들어갈 거는 자, 첫 번째로는 실제값 true입니다. 검증 데이터의 실제값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는 예측값을 넣어주면 돼요. predict. 그러면 MA가 자동적으로 계산이 됐고요. 자, 똑같이 이 GBR을 XGB에도 적용하면 되겠죠. GBR을 셌던 거를 XGB로 바꿔주면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두 가지 값들을 살펴볼게요. print GBR MA print XGB MA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GBR 모델로 예측했을 때는 MA가 7.04, XGB로 했던 거는 6.8이네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answer 12를 생성해서 얘는 XGB라고 지정하면은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작성해도 충분한데, 제가 이제 모의고사 답안에는 좀 더 이제 좀 자세하게 넣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넣냐면, 이 프린트에다가 이제 그 문자를 넣어가지고 실제 GBR과 XGB의 MA가 여기서 출력대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if문을 사용해서 이제 그 둘 중 GBR과 XGB를 비교해서 작은 모델의 경우 이 GBR이 선택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XGB 모델을 했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복잡하게 쓰지 않아도 되고 바로바로 이제 숫자를 확인하면서 print answer 11로 하면은 XGB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11번 문제를 마무리하고요. 자, 머신러닝 모델 두 개를 학습시켜서 평가를 해서 이제 더 좋은 모델을 선정했고, 그 다음 문제는 딥러닝 모델이겠죠. 마찬가지로 딥러닝도 이론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렵지만 딥러닝 모델을 설계하고 학습시키고 그 시각화하는 그 과정 자체는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형화된 프로세스를 그대로 따라가면은 문제를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첫 번째 문제부터 이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고 데이터를 저장한 다음에 해당 데이터 세트, 즉 데이터 프레임들을 전처리하고 병합하고 예쁘게 만드는 과정이 오히려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울 수가 있고요. 이렇게 데이터 세트가 잘 만들어진 상태에서는 그 다음부터는 필요한 모델을 가져와서 그냥 단순히 이제 그 패턴대로 코딩을 하면은 훨씬 더 빠르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12번 문제를 읽어보면은 TensorFlow.keras 를 사용해서 이 파이널 스코어를 예측하는 딥러닝 모델을 만들고 학습하려고 합니다. 사실 문제에서도 이제 딥러닝 모델을 어떻게 설계할지가 다 주어지는데요. 자, 히든 레이어, 은닉층을 2개 이상으로 구성하라고 하니까 그냥 2개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중간에 드롭아웃, 뉴런들을 일부러 비활성화 시켜가지고 과적합을 방지하는 기능이죠. 그래서 드롭아웃 레이어를 한 개 추가하고 이 비율을 뉴런을 죽이는 비율을 0.2로 설정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모델 컴파일에서 필요한 손실 함수는 MSE를 사용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모델을 학습할 때 전체 fok은 30, 즉 30번을 수행을 하고, 자, 배치 사이즈는 16으로 설정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학습 과정에서
검증 데이터 세트를 사용해서 성능을 계속 평가하고 이 학습 정보를 자, 히스토리 변수에 저장하라고 나와 있네요. 자, 하나씩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 해야겠죠. from 우선 텐서플로우 임포트 텐서플로우를 tf로 가져오고요. 그리고 텐서플로우에서 왜 클래스에서 모델에서 세퀘엔셜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댄스와 드랍아웃을 넣기 위해서 레이어를 가지고 오고요. 댄스와 드랍아웃을 가지고 옵니다. 자, 이제 모델 설계를 해야 되는데 항상 모델이라고 써주고 자, 세퀘엔셜 넣어주고 이때 중요한 점은 이렇게 대가로와 그냥 가로를 동시에 써야겠죠. 자, 우선은 그 가로 열고 닫고를 먼저 해준 다음에 이 안에다가 댄스와 그리고 드랍아웃을 넣으면 됩니다. 보통 댄스 먼저 반복할게요. 자, 입력층까지 포함해서 총 3개의 댄스를 넣었고 자, 드랍아웃도 넣어야겠죠. 드랍아웃 수를 넣어야 되는데 자, 우선은 맨 밑에 있는 건 1로 설정하고 1, 32, 뉴런의 개수는 32, 64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액티베이션 함수가 주어지지 않는데 액티베이션 함수가 주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렐루로 기본적으로 할게요. 저는 자, 렐루로 하고 얘도 그대로 복사를 할게요. 그리고 드랍아웃은 0점이었죠. 0점이고요. 자, 그리고 첫 번째 댄스에서는 우리가 입력되는 데이터의 피처 개수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 xtrain 스케일드에서 행의 열의 개수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열의 개수를 파악할 때는 xtrain 스케일드에서 자, 쉐이프 메소드를 쓰면 됩니다. 쉐이프 메소드를 쓰는데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자, 행일 경우엔 0 그리고 열일 경우엔 1인데 우리가 이제 입력되는 피처의 개수니까 열의 개수를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1로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얘를 input shape 프로 지정을 해주면은 여기 컴마를 하나 더 넣어줘야 되고요. 그럼 필요한 함수들은 필요한 이제 파라미터들은 모두 넣었습니다. 자, 먼저 실행을 시켜보면은 모델이 생성되고 설계된 게 입력이 됐습니다. 보니까 자, 2가 빠졌네요. 네. 자, 모델이 설계는 제대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컴파일을 시켜야겠죠. 자, 컴파일 하는 것도 이제 공식이 있죠. 자, 모델 닷 컴파일 해주시고요. 자, 첫 번째로 들어갈 거는 옵티마이저입니다. 자, 옵티마이저는 아담으로 지정하고 그 문제에서 이제 옵티마이저나 뭐 손실함수가 주어질 수도 있는데 뭐 주어지지 않은 경우는 보통 이제 아담으로 옵티마이저는 아담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손실함수
자, 손실함수는 민 스퀘어드 에러라고 주어졌네요. 스퀘어드 에러가 주어졌고요. 자, 컴파일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자, 학습할 때는 이제 우리가 그 학습 과정을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히스토리 변수를 생성해서 여기에 이제 학습을 진행하고 학습되는 과정을 저장하겠습니다. 네, .fit fit을 쓰는 거는 이제 머신러닝이랑 똑같죠. 그래서 이때 들어가는 거는 x와 y가 들어가야 되고요. 이때 들어가야 되는 거는 x train squared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y train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자, 에포크와 배치 사이즈도 모두 제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트레이닝 데이터 말고 validation 데이터도 지정해야겠죠. 얘는 x valid squared y valid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부터 학습을 진행시켜 볼게요. 자, 중간에 에러가 났는데 따옴표를 안 붙였습니다. 네. 자, 학습이 진행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총 30번의 학습을 했고, 보면은 이제 로스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딥러닝 모델을 설계하고 학습하는 과정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코드가 길긴 하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딥러닝 모델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텐서플로우, 케라스, 모델과 레이어를 임포트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는 모델 설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모델 설계는 이 세퀀셜을 활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댄스를 깔아줍니다. 그리고 댄스를 깔아주고 드롭아웃은 첫 번째 댄스 밑에다가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댄스에 들어간 뉴런의 개수는 뭐 두 개라고 하면은 1, 32, 64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되고, 뭐 활성화 함수는 문제에서 명시될 수도 있지만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렐로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첫 번째 댄스에서는 항상 이 인풋 쉐입이 들어갑니다. 즉 입력되는 데이터 피처가 몇 개인지 반드시 이제 넣어줘야 되는데요. 그 x, 즉 입력 변수의 열의 개수를 숫자로 지정해서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열의 개수는 이 쉐이프 메소드를 활용해서 1로 설정해서 기입을 해주면은 열의 개수가 자동적으로 산출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설계된 모델을 컴파일을 해주는데, 컴파일을 할 때는 이제 옵티마이저를 지정해주고요. 옵티마이저는 이제 문제에서 제시가 될 수도 있고, 뭐 제시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뭐 보통 아담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실함수는 주어진 평균 제곱 오차를 그대로 넣었습니다. 모델이 컴파일까지 됐으면은 이 모델을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이 학습 과정을 이제 저장하기 위해서 먼저 히스토리를 써주고요. 자, 히스토리를 적어준 다음에 는 표시하고 그다음 모델 fit을 써주면 됩니다. 이거는 머신러닝 모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패턴이었죠. 그래서 이 학습 과정에 들어가는 파라미터들은 우선 트레이닝 데이터를 x와 y를 써준 다음에 그 다음에 검증 데이터, 밸리데이션 데이터는 별도로 표기를 해줘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제 파라미터로 반영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학습 횟수인 fok은 그 문제에서 지정해준 30개를 그대로 썼고요.
배치 사이즈도 이제 문제에서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해서 모델을 학습을 진행시키면 됩니다. 네, 13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는 딥러닝 모델의 학습 과정을 시각화하는 문제인데요. 사실 이 문제는 딥러닝 모델을 학습시키는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시각화 문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트플롯립을 활용해서 이제 학습 과정에 MSE와 검증 MSE를 시각화해서 하나의 그래프에 표시를 하고 각각의 범례를 이제 트레이닝 MSE와 밸리데이션 MSE로 표시를 해주고요. X축은 이제 학습 횟수, 그리고 Y축은 MSE라고 레이블을 지정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선은 도화지를 하나 그려야겠죠? 피겨 사이즈는 저는 10,0로 하겠습니다. 얘는 뭐 자유롭게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문제 없고. 자, 그 다음에 선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 선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변수는 history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얘를 한번 살펴볼게요. 살펴보니까 자, 로스가 있고 밸류수가 있죠. 즉 학습 과정의 그 손실과 그리고 손실 관련된 값과 검증 데이터와 관련된 그 로스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PLT 플롯. 자, 트레이닝 MSE를 먼저 그려야겠죠. 여기에 있는 그냥 로스를 넣어주시고, 자, 얘는 우리가 앞에서 민 스퀘어드 에러로 저장했기 때문에 이 로스가 의미하는 거는 MSE겠죠. 라벨을 트레이닝 MSE라고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네. 자, 트레이닝 MSE가 나왔고, 자, 동일하게 그래프를 그릴 텐데 밸로스겠죠. 그리고 밸로스는 밸리데이션 MSE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가 그려진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추가적으로 범례에 표시됐고, 그리고 X와 Y를 모두 지정해야 되죠. 자, X는 뭐였죠? F4. 자, Y는 MSE입니다. 자, 그러면 X축에 F폭이 표시되고 Y축에 MSE가 표시된 거를 볼 수가 있네요. 자, 학습이 진행될수록 이 MSE 값이 모두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검증 데이터, 학습 데이터 모두 떨어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되네요. 그래서 딥러닝 모델의 학습 과정을 시각화하는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 2개를 썼고, 그리고 딥러닝 모델을 하나를 써서 학습을 시켰죠. 자, 그리고 최종 문제를 읽어보면은 그 XGB와 그리고 딥러닝 모델, 그 머신러닝 모델 중에서 더 좋은 모델을 선택을 했고요. 그렇다면 해당 머신러닝 모델과 딥러닝 모델의 평균 제곱 오차, 즉 MSE를 산출해서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모델을 선택하고 결과를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자, XGB 모델의 MSE는 모두 계산이 됐었죠. 그래서 11번 문항에서 XGB MA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XGB MA 값을 먼저 띄워볼게요. 한 6.8 정도가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딥러닝 모델의 MSE를 계산해야 되니까 자, DL predict 딥러닝 모델의 예측값을 저장하되 자, 모델 마찬가지로 머신러닝 모델과 마찬가지로 모델 이름 써주고
점 찍고 프레딕트를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때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자, 검증 데이터가 들어야 되니까 x 밸리드 스퀘어드를 넣겠습니다. 그러면 딥러닝 모델로 예측한 값들이 나왔고요. 그렇다면 딥러닝 모델의 자, MA는 문제에서 오타를 좀 수정하겠습니다. MSA가 아니라 MA입니다. mean absolute error 넣어주시고요. 이때 들어갈 거는 실제 검증 데이터의 값과 예측 값을 넣어서 MA를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돌려볼게요. DL 프린트 DL MA 자, 딥러닝 모델보다 머신러닝 모델, XGB 모델이 평균 절대 오차가 더 작네요, MA가. 자, 그렇다면 더 좋은 모델은 자, XGB MA겠죠. 그래서 얘를 좀 더 예쁘게 표시하기 위해서 XGB 모델의 MA 딥러닝 자, 그러면은 두 값이 계산이 됐고 따라서 XGB 모델의 성능이 우수라고 출력을 하면 되겠죠. 뭐 사실 이 문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MA가 바로 비교가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1번부터 14번까지 그 처음에 데이터 CSV 데이터와 제이슨 데이터를 로드를 시키고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저장한 다음에 그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 합쳐가지고 전 처리를 하고 스케일링하고 불필요한 컬럼들을 처리해서 이제 머신러닝 모델과 딥러닝 모델에 넣어서 학습하는 전 과정에 대해서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성적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온라인 쇼핑과 관련된 머신러닝과 딥러닝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